당시에도 종편을 만들었잖아요. 조중동에게 종편을 안겨주면 보수적 언론 환경이 조성돼서 우리가 다 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하죠. 그 만약에 해직되어서 나왔어요. 네. 그럼 지금은 저희도 유튜브 하잖아요. 지금 언론의 통로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다들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물풍선을 눌러서 오히려 터지면 더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바로 인사청문회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대법원장과 새 장관 후보. 지난주에 새 장관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벌써 한번 크게 다뤘습니다. 정말 뭐 웃지 못할 다양한 이슈들이 마구마구 쏟아져서 저희도 정신없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도 까도 까도남이었어요. 지금 그러면 저 예. 이동학 장관님한테도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이균용과 김행과 유인천 중에 단 한 명만 갑자기? 민주당이 영입해야 된다면 이거 지금 답할 수 있습니까? 이거 답하기 어렵죠. 예. 단 한 명 민주당 꼭 자, 영입해야 돼. 자, 지금 15초 드립니다. 5, 4, 3, 2, 1. 김행? 김행. 왜 김행입니까? 민주당이 인정한 공인 인재 김행입니다. 네. 예. 왜요? 왜 그렇죠? 저분은 그냥 그 어떤 그 뭐랄까 자기 철학이나 가치관 네. 이런 게 없으신 분 같더라고요.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약간 모자란 네, 사람이다. 그냥 약간 비어 있는 분 같더라고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사람이 넘어와도 딱히 그냥 없이 얘기하는 거니까. 네, 하여튼 뭐 좀 인풋대로 말하는 사람이라. 이상하다고 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동학이 픽한 사람은 바로 김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안전한. 이동학의 사람 김행. 네, 맞습니다. 아무튼 자질 논란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까지 불려지는 이균용 후보자.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거짓말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땐 이분이 공직자의 삶을 살아온 사람 맞나? 이런 지금 이게 대법원은 고사하고 지금 네. 판사를 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게 맞나? 네. 이렇게 싶을 정도로 예를 들면 이제 상속 문제, 증여 문제 이제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김앤장 인턴했던 거 제가 볼 때 그거 바로 저기 반대 정부였으면 바로 압수수색 들어갔을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이게 제대로 이제 인턴 한 게 맞나 인턴 확인 증명서 이건 다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아들 힘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거 누가 믿어요? 네. 그거 이제 조국 조민한테 우리 다 겪어봤어요. 똑같은 얘기하고 그래서 있어. 이런 상황들이 지금 뭔가 뭐 본인은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법관이 이렇게까지 법을 모를 수가 있나? 그러니까 법을 모르는 대법관?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너무 뭐 희화화되는 듯한 느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판사를 하고 있지? 그리고 실제 여당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 인식에 대한 이 언급들이 나오거든요. 야 이거 과연 이런 사람 대법원장 시키는 게 맞아?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맞아? 정치야 어차피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렇죠. 그것은 이것은 제대로 임명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법이 최종적인 어떤 이 사법적 판단의 어떤 보루인데 그 보루의 수장으로 이런 사람이 맞아? 그러면 저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회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점에서는 이게 약간 통일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기조대로. 원칙이 흔들리고 그대로 간다. 이해됩니다. 이균용을 대법원장에 그러니까 윤석열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검사들은 항상 판사들한테 약간 견제 의식이라든지 약간 판사가 더 잘났다 이런 의식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검찰총장 출신 내가 판사를 이기지? 부족한 판사를 대법원장 임명하면 내가 더 나아 보이겠지?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다라는 바로 취재하지 않은 뇌피셜입니다. 앞서서 이동학 장관이 쭉 언급했던 걸 간단히 제가 언급해드리면 자녀들에게 증여세를 탈루했고요. 또 의혹이기 하지 아직 확인되진 않았어요. 완전히. 토지 증여세 축소한 문제가 또 있고요. 아들의 김앤장 인턴 문제 그리고 비상장 주식 공직자들이란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이것의 신고를 누락했어요. 2천만 원도 아니고 그것도 크지만 10억 상당입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감형을 해줬던 판사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감수성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사람인데요. 왜 이런 사람을 여기에 세우려고 할까? 행간에는 이런 말도 해요. 대통령과 친분이 아주 깊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그보다는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균용 씨의 가장 큰 문제는 판결과 생활이 다른 거 판결과 같아요. 생활이 다르다. 왜냐하면
본인은 9억 8,900여만 원의 그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재산 신고를 누락한 민주당 정치인한테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어요. 재산 신고 누락하면 공직할 자격이 없다고 본인이 네. 판단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또 예. 자신이 그 부산 지역의 논을 사들였었거든요. 87년도에. 예. 그러니까 농지법 위반이에요. 근데 당시에 잡종지처럼 쓰여서 문제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판결할 때 농지는 농지로 봐야 한다 이런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과 자신의 판결이 완전 달라요. 이것도 너무 신기한 거죠. 그렇네요. 그 판결과 삶이 다른 그런 분이에요. 예, 여러 가지로 정말 답답합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이죠. 국가의전 서열 3위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누구보다 높은 중립의 의무와 윤리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뭐 빵점을 줘도 이상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행 후보자로 넘어갑시다. 우리 이동학 최고는 김행 후보자를 픽했어요. 그나마 데려갈 사람으로. 사랑하는 자, 김행. 하지만 이거 듣고도 그런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11년 전 발언이긴 하지만 청소년 강간 임신의 경우에도 낙태가 아닌 출산 후에 사회보호, 사회보호를 해준다 그런다면은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포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필리핀 여성들, 한국인 남자들에 의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했는데 필리핀 사회가 관용하고 포용했다.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분이 여가부 장관으로 전 정말 화가 나는데 어떻게 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예, 윤석열 정부의 그 기조에 딱 들어맞게 가는 거 일관된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걸 이해를 해야지 이걸 사회적인 어떤 통념, 어떤 합리성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보고 예. 일단 이 내용과 관련돼서도 필리핀이 인권 상태가 되게 안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거기 그 그런 두테르테가 너 마약 그 총으로 탕탕 쏘는 두테르테 그 나라로 인기도 굉장히 있었던 대통령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약간 강압적인 정책을 네. 사용하면서 근데 그렇죠. 여전히 이제 그 필리핀 사람들에게 당신 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영어는 커럽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커럽션. 네. 그래서 부정부패예요. 부패.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선거를 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돈 봉투를 돌려서 이거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도 액수가 크지도 않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가문 정치를 이어오고 있고 예. 그 가문 정치를 통해서 기득권을 계속 유지 발전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민생은 완전히 엉망이죠. 근데 그 나라에서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성행위 같은 것들을 하고 나면 당연히 피임을 하지 않으니까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또 이게 낙태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그냥 낫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단은 뭐 우리도 과거에 그랬지만 여성들이 억압적인 상태에서 그런 사회의 어떤 모든 걸 온몸으로 막 저항을 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이제 그런 인식의 어떤 억압 상태에 빠져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를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렇게 관용을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앞뒤가 좀 여기 연결시키기가 좀 그리고 어렵죠. 이게 관용이 아니에요. 필리핀에서는 그 임신 중지를 선택한 여성에게 최대 징역 6년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임신 중지를 선택을 못하는 거지 그게 관용으로 필리핀 사회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사실관계도 좀 틀렸다고 볼 수 있고. 그렇네요. 아주 신기하네요. 아니 또 이제 까도 이분도 까도년데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또 위키트리라고 하는 본인 회사의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 주식을 본인의 시누이에게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맡겼다라는 게 맞는 말이죠. 청와대 나오자마자 다시 돌려받았어요. 이런 식의 방식이 공직자로서 윤리의식이 정말 있는 건가 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상대적으로 유인촌 후보자 뭔가 조용한 것 같지만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이죠. MB맨의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함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정책 투톱으로 세움 받았어요. 유 후보자 얘기하기 전에 이동관 우리 방통위원장 잠깐만 살펴보면 언론 통제 계획을 서슴없이 그냥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이동학 장관 어떤 마음 드세요? 아니 이제 이동관 당시 뭐 청와대 수석이셨잖아요. 이 MB 정부 때 그때도 했던 방식이 그거예요. 일단 사장을 교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장 교체되면 당연히 인사가 쭉 바뀌게 되겠죠. 라인업 딱 됩니다. 라인업이 되면 이제 편성에
접근을 합니다. 네. 방송 편성을 바꾸게 되고 그럼 당연히 거기에서 출연진들도 바꾸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블랙리스트 얘기까지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방송의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편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사람들이 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할 수밖에 네. 없도록 또 이제 방송 환경이 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상당히 많은 방송 언론인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저항을 하면서 해직되기도 하고 예. 방송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방송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예. 상황으로 계속 갔는데 이 전철을 지금 그대로 다시 다 밟고 있다. 그리고 심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제 방송 장악뿐만 아니라 예. 그 방송을 더 효과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네. 실제로 이제 민영화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구체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될 하려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는 장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돈 주는 사람 말을 그 방송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수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내서 국민들이 내서 이 방송국이 운영된다라기보다 예. 뒤에서 이제 후원하는 기업들의 예. 이야기를 더 예.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당연히 이거는 뭐 그냥 정부에서 이래라 말해 저래라 할 것도 없고 네네. 워낙에 이 기업과의 밀접한 그 관계를 통해서 그냥 한마디 쓱 하면 기업에서 알아서 돈을 줄이면 네. 아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알아서 그렇지. 방송국이 기게 되는 예. 그런 상황으로 구조를 짤 거라고 봅니다. 자, 하지만 예. 그 이동관의 이러한 뭐 메시지나 이렇게 행보들이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 당시에도 종편을 만들었잖아요. 조중동에게 종편을 안겨주면 보수적 언론 환경이 조성돼서 우리가 다 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바로 보수적 종편 JTBC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안아줘야죠. 예, 맞습니다. MBC에서 해직된 사람들이 와서 아무튼 뭐 손석희 앵커라든지 와서 뉴스를 하게 되어 있고 지금도 뭐 이렇게 KBS 사장도 지금 문화일보 그 이제 박민 예. 그 논설위원으로 지금 바꾸려고 얘기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이거를 한데 초반에는 먹힐 것 같지만 그 만약에 해직되어서 나왔어요. 네. 그럼 지금은 저희도 유튜브 하잖아요. 지금 언론의 통로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다들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물풍선을 눌러서 오히려 터지면 더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아니 그런 면에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뭔가 플랜이 시각화되고 있는데 유인촌 장관이 진짜 입각을 하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문화인사 블랙리스트 재현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예. 수순들이 이제 펼쳐질 거라고 보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탐사보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예. 뉴스타파 예. 어쨌든 어떤 한 빌미를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막 폐간시킬 정도의 그렇죠. 이 중압감을 이제 주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기존의 미디어들이 하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여야를 가리지 않고 네. 했는데 최근에 검찰을 계속 털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어쨌든 확실하게 이제 본을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거를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추후에 어쨌든 뭐 지금 최근에 우리 자우림의 김윤아 씨인가요? 아, 그렇죠. 발언 한번 해가지고 지금 네. 여당에서 아예 여당 당 대표까지 그냥 나서가지고 이러한 이 뭐 좌파라 그러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진짜 아직도 민주주의 되려면 아직 도달해야 될 시점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작용과 반작용이 있으면서 예. 이게 다시 고무줄 튕겨 나가듯이 계속 튕겨 나가는 이러한 현실들을 계속 반복하고 예. 있는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가짜 뉴스를 두고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주장하고 이걸 실제 실행하게 된다면 많은 언론사들이 정부의 입맛에 맞는 뉴스들 만 실어 나를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려를 오늘 두 분이 다 지적을 하셨어요. 좋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오늘 이동학 장관의 출연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포구의 쓰레기 소각장 문제입니다.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바로 쓰레기 소각장 문제입니다. 그 해법을 한번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 겁니다. 서울시 마포구에서 상암동인데요.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건립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거기에 마포구민과 또 거기에 구청장, 구의회 의원들까지 결사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앞으로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단초가 될 거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동학 지속가능부 장관님 어떤 사안이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거의 매일매일 그
매립량이 네. 쓰레기를 땅에 묻는 매립량이 쓰레기를 그냥 통째로 묻고 있거든요. 예. 그게 한 6만 톤 정도 됩니다. 6만 와, 톤? 엄청 많네요. 매일매일. 와. 네. 매일매일 그렇게 이제 6만 묻고 있는 톤? 상황인데 와. 우리가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예. 당연히 이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네. 수도권에서만 따지면 서울에서는 네. 매일매일 1,000톤씩 인천에다 갖다 묻고 있습니다. 아, 남의 1,000톤씩. 도시에? 네, 1,000톤씩 묻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는 이 문제를 이제 이 원래 발생한 곳에서 발생시 처리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발생한 곳에서 처리한다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수도권이 전체 광역화돼 가지고 매립지를 인천에다가 했던 거죠. 그런데 2025년도 이후 2026년 1월 달부터 우리나라 법을 바꿨는데 소각한 재만 묻도록 또 되어 있어요. 땅에 매립을. 재만 네, 태워서 그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 채로 그냥 묶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건 아주 후진적인 방안이죠. 네. 그런데 이제는 선진적으로 가자. 소각한 재만 묻으면 당연히 쓰레기 땅에서 좀 그거를 좀 더 오래 줄어들죠.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당연히 환경적으로도 위해가 좀 적을 수 있는 순환될 수 상황이죠. 있죠. 태움제는. 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걸 가니까 당장 지금 서울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소각장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럼 각 구마다 쓰레기 처리를 매립도 하고 소각도 하고 재활용도 하는데 예. 당장 이 소각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지? 매립량과 소각량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구조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매립을 못 한다. 그러면 이제 소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소각장이 당연히 부족한 이슈가 눈앞에 생기게 되는 그렇죠. 것이고 예. 그러면 소각장이 있는 다른 지자체에다가 막 부탁하러 다닐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쓰레기가 몰리게 되면 쓰레기 대란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예. 쓰레기 처리가 안 될 테니까. 예. 안 그러면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000톤의 쓰레기를 이제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할 장소. 장치가 필요한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마포구에다가 이걸 짓겠다라고 예. 이 발표가 나왔던 것이고 그러면 이제 마포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이미 우리가 지금 1,000톤짜리 소각장이 있는데 있죠. 거기서 뭐 하루에 거의 한 700톤 정도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또 옆에다가 또 1,000톤짜리 소각장을 진다고 하면 예. 우리 보고 너무 많은 가혹한 뭐 이렇게 강압을 넣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포에 있는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반발하는 거는 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 예. 다만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선진국들도 그렇고 옆 나라 일본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이제 준수하기 위한 방안을 기본적으로 공론장을 열어서 시민들과 함께 결정하는 체계를 이미 몇십 년 전에 그걸 겪었어요. 예. 그 갈등을.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이제 그 문제들을 예. 이제 맞닿아서 이제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서울 어딘가에 지어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소각장은요 지어놓지 않고 계속 매립한다는 건 이 지속 가능성에서 이제 일단 불가능하고 네. 땅 자체를 미래 세대에게 쓰레기 땅을 물려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건 당연히 그건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각장을 어딘가 지어야 되는데 이거를 접근할 때에 이게 중요성이 있어요. 아까 뭐죠? 제가 예. 유럽과 일본 사례 말씀드렸지만 예. 이거를 처음부터 그냥 막 발표하면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 소각장에 대해서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었는가. 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오염 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가. 네. 뭐 이렇게 가스 같은 거 나온다는 거죠. 우리 인간 네. 인체 신체에 뭐 이게 이상이 없을까? 예. 그런 거 당연히 우려되죠. 그리고 쓰레기차가 엄청나게 돌아다닐 텐데 예. 거기에 대한 악취 문제 그리고 이 소각장으로 펼쳐지는 악취 문제 이 문제가 우리의 어떤 삶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것 아닐까? 내 아이에게 예.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당연히 예. 걱정을 하게 되죠. 예,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먼저 설명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설명을 하지 않고 예. 그냥 지금 당장 급하니까 소각장 여기다 지어야 됩니다. 예, 예.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지금 갈등의 요점은 그 과정에서의 이 전 단계에서의 미흡한 문제. 예, 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아니 발생하고 그거에 있는 대한 거죠. 이 이해가 부족하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 있는데 궁금한 거 저도 여쭤보고 싶어요. 실제로 소각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연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가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네. 좀 그게 실제로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가가 첫 번째 궁금하고 말씀하셨던 쓰레기차들이 계속 왔을 때 그렇게 지역 사회에 그 쓰레기 냄새가 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도심에다가 이런 소각장 만들면? 지금 우리 서울에도 소각장이 도심 속에 4개가 있어요. 이미. 와, 많이 있네요. 네, 4개가 그래요? 있어요. 목동, 아, 송파, 맞다. 네, 그다음에 노원, 예. 그다음에 이미 지금 마포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사 검색을 해보세요.
이것 때문에 다이옥신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 혹은 뭐 병을 얻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심지어 목동 옆에는 목동 이대병원이 있어요. 있어요. 병원이 이미 옆에 운영을 하고 지었다는 있어요. 게.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20년째 이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예. 저는 근데 이거를 시민들 왜 모르면서 이런 얘기해서 이렇게 윽박질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이걸 설명해 줘야죠. 왜 자꾸 설명 의무를 해태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걸 제대로 할 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질문해 주셨던 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여름에는 소각해서 이 연기 나가는 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수증기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다 수증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쨌든 이게 소각을 하니까 가스가 안 나갈 수는 없는데 그거를 우리가 정해진 어떤 법적 기준치보다 거의 100분의 1, 1000분의 1 수준으로 거의 다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우리가 막 연기 나가는 게 보인다. 그럼 그게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수증기가 보이는 거예요. 여름엔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300m 안에 이제 뭐 무슨 민가라고 하는 이제 주택가가 있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뭐 지원금을 주고 또 안 주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서울의 경우는 상당히 높은 지원금이 이제 책정이 되어 있고 그때 마포 이 지역은 또 300m 다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것이 입지선정위원회가 이게 꾸려졌을 것이고 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서울에 있는 빈 공간을 아마 다 찾았을 겁니다. 이거 몇 년째. 그 이전 박원순 시장 때부터 그랬을 것이고 오세훈 정부 들어와서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각에서 이거를 가장 최적의 위치가 어디냐 그럼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딜을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마포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세계 여행을 떠나면서 쓰레기 소각장 많이 보셨잖아요. 마포 구민이나 앞으로 또 도심지에 또 소각장을 설치해야 될 고민들을 떠안게 될 지자체에다가 실제로 내가 가봤던 그 나라의 쓰레기 소각장이 이랬다. 이걸 좀 우리 소개를 하나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제 조언을 서울시청에다가도 조언을 많이 했고 그 이전 시장님 계실 때도 그랬고 이제 그래서 했는데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으로 좀 견학 오고 싶고 좀 놀러 오고 싶고 저기는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소각장을 서울에다가 제대로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몇 가지 안들이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수도가 비엔나인데 그 비엔나 한가운데 소각장이 있습니다. 궁전처럼 지어졌어요. 4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오고 있고 그래서 열과 난방 전기를 생산해서 이것을 지역 주민 6만 명 그 소각장 주변에 사는 6만 명에게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럽은 심각하잖아요. 에너지 이제 에너지를 이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딴 데 수입하고 막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당연히 한 가구당 거의 몇백만 원씩 그 에너지 가격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소각장 주변에 살면 엄청난 이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각장 주변 그거를 이제 그린 뉴딜 시설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일본은 이제 각 구마다 소각장이 있기로도 유명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소각장 대국이에요. 1200개가 넘는 소각장이 있고요. 이거를 열과 난방 전기를 생산하는 열 병합 발전소로 활용을 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청소년들이 와서 이제 소풍도 하고 견학도 가고 환경 교육도 받고 이러한 시설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갈등은 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렇지만 이 갈등의 끝이 소각장 짓는 거 안 된다로 결말이 나게 되면 미래 세대에게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쓰레기 산, 쓰레기 섬, 쓰레기 땅 이런 것들을 물려주게 되는 결과를 만드는 지금 세대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네요. 이런 지점들을 이제 어쨌든 누군가는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세대가 그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한옥 소각장이 대한민국에 생긴다면 지금 두바이에는요 일본 히타치라고 하는 기업이 전 세계 최고의 목표로 전 세계 최대의 소각장을 진짜 해가지고 지금 짓고 있어요. 그게 하나의 또 경제 상품이고 관광 상품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 기술력 가지고 있고 그 방향성대로 가게 되면 이거는 마포의 효자 상품이 될 거예요. 나중 되면 오히려. 왜 그러냐면 다른 지자체는 소각장 매립장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 너네들 없어? 너네들 지금 톤당 10만 원 내고 있지? 야 내년부터 20만 원 내. 하긴 이게요 엄청난 효자 상품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없는 지자체들은 앞으로 딴 데 가서 굽신굽신 거려야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잠깐 이제 그 댓글을 좀 소개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파라바다님이 딱 먼저 알고 계셨나 봐요. 덴마크와 일본 소각장 가보세요. 정말 과학적입니다. 세계적인 기술. 소각장 옆에 병원도 있어요. 소각장과 수영장. 소각장 앞에는 병원 난방도 해주고 수영장도 운영할 수 있다. 수영장 물도 데워야 되잖아요. 자동으로 데워지는 그럼 그
그 자체가 지역사회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가 되는 거잖아요. 보일러예요, 보일러. 도시 보일러. 아 그러겠네요. 도시의 그렇네요, 보일러가 그렇네요. 되는 거죠. 하나 또 소개하고 싶은 거 키키님. 저는 정치 잘 모르는데 방송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오. 예, 저희는 정치 모르는 분들이 와서 듣는 방송이에요,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들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안기부장이 있죠. 안기부장의 물음은 답해야 됩니다. 자, 제목하여 안기부장이 묻는다. 네, 이번 진행은 우리 안기부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부장 고승혁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모두 도감청 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잘 보이셔야 여러분들이 훌륭한 행복한 인생 살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뭡니까? 네, 우리 해임 건의안이 이제 한덕수 총리도 통과됐고 이전에는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됐는데 우리 그 이동학 장관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한덕수 이상민 단 한 명만 살려야 된다면 와, 살려야 된다고요? 둘 다 해임 건의안 다 들어간 네. 사람들이죠. 둘 다 해임이 아무튼 통과됐는데 한덕수 이상민 중에 단 한 살려야 명은 이 사람은 구제해야 된다. 굳이 살려야 된다면 한덕수 총리 살리겠습니다. 뭐 있으나 없으나 의미가 없어서. 뭔가 일맥상통하는 아까 이거 김행 약간 이거 너무 쉬웠다. 네, 너무 예. 쉬웠죠. 왜냐면 네. 이상민 장관님은 그 네. 이태원 참사라나 희대에 네. 아주 진짜 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좀 그분은 필요해서 약간 확신범 같이 악랄한 제가 볼 때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한덕수 아하. 총리는 자기의 어떤 철학과 소신, 가치 뭐 이런 게 지금 없으신 분으로 보여서 네. 있으나 없으나 뭐 뭔가 네. 악당보단 무능이 네. 낫다 뭐 이런 네. 느낌이에요. 전반적으로 네. 결이 같아요. 악당보다는 무능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무능한 사람은 예. 쉽게 용서해주는 이동화 장관님 계시니까 여러분들 혹시 회사에서 무능하다는 소리 들으면 이동화 장관님과 함께 일하면 잘 살려주실 것 같습니다. 예, 배우신 분이란 댓글도 달렸네요. 그리고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전 법무부 장관의 설명하면서 굉장히 또 야당 의원들의 속을 뒤집어 놨는데요. 무엇을 하든 설화를 많이 일으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네, 누구죠? 만약에 이동학 장관님이 만약에 당대표가 됐어. 우리 당 대변인으로 임명해야 돼. 그러면 깐족 대마왕 한동훈 대 헛발질 김의겸. 이거 너무 쉬운 본인 거죠. 대변인으로 네. 뭐 끌어온다. 아니 한 사람. 그래도 김의겸 해야죠. 왜요? 네. 역시 무능한 사람을 더 사랑하는군요. 일관되네. 뭐 일관되게. 왠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궁금하다. 그래도 한동훈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 당 출신 인재를 사랑하는 우리 그 최고위원님께 또 박수를 보내며 그렇네요. 며칠 전 국민의힘이 외부 인사를 영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누가 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뭐 조정훈 대 조광한. 조광한은 참고로 반 이재명으로 유명한 남양주시장. 명분이요? 명분으로는 조광한 시장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요? 네. 아니 어쨌든 그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부딪혔던 분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명분 통해서 충분히 반대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조정훈 의원은 뭐 개인적으로도 알고 지냈고 뭐 만난 지는 꽤 오래됐지만 그래도 이분이 의미 있는 의석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분은 이게 왜냐면 이런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정치를 그만두는 게 맞아요. 굳이 뭐 저쪽 당으로 넘어가서 내가 의석을 한 번 더 하겠다? 이게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라고 적었는데 좌도 우도 아닌 극우로 간 거예요. 극우로 갔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될 명분이 어떤 명분으로 된 거죠? 아무것도 전 설명이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은 했어요. 그 민주당에는 별로 희망을 못 느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국힘의 희망을 느낀다는 건데 그거에 어떤 사람이 공감대가 있겠어요. 막 홍범도 흉상 막 철거하는데 막 희망차.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막 혁신해가지고 진짜 중도층까지 조정훈 의원을 품을 정도까지의 모습으로 나오면 그게 이해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극우로 지금 100년 전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100년 전으로. 그렇죠. 지금 준비는 안 했는데 그 옥수에서도 조사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조정은 의원 영입하니까 그 중도 댓글이 이 유승민이나 품으세요. 유승민이나 품으세요. 아니 그리고 뭐 이준석 쫓아내고 왜 텐트를 치시나요? 있는 거나 잘 단속해라라는 그런 댓글들이 가장 많았다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서 정말로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 1번 플라스틱 쓰레기 2번 여의도 쓰레기 하나 둘 셋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렵죠. 여의도 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네. 재활용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예. 업사이클링이 있고요, 네. 리사이클링이 있고요, 다운사이클링이 있어요. 오.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다운사이클링 되는 아, 케이스죠. 그렇군요. 네, 이런 방식이고 지금 보세요. 네. 이 MB 정부 때 네. 대부분 다 사실상 용도 폐기된 것들, 그렇죠. 네, 용도 폐기된 분들을 지금 다시 다시 왔죠. 다운사이클링 해가지고 윤석열 오. 정부에 또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 정부네요. 재활용을 윤석열 정부. 아니 다운사이클링은 사실 친환경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린워싱이죠. 네. 그린워싱 정부다. 네. 윤석열 네. 정부가. 야, 이런 안타까운. 야, 그리고 요것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거는 약간 밸런스 게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약간 예측인데 내년 총선에서 신당 열풍 아니면 신당으로 가능성 있는 쪽은 윤석열 신당 대 비명계 신당. 가능성. 네. 네, 가능성으로는 저는 비명계 신당 쪽이 좀 더 네. 가능성이 있어 제 보여요. 목소리가 이렇게 네. 가라앉았습니다. 네. 그렇죠. 국힘은 권력이 비명계 있으니까. 신당으로는 성공할 수 없어요. 네. 무슨 네, 무슨 신당? 비명계 신당으로는 성공할 수 성공은 없어요. 못하는데 네. 가능성은 있다. 만들 수는 이제 있다. 뭐 누군가 탈당하게 되면 또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뭐 한국의 희망인가? 그거는 무슨 예. 당인가요? 거기는 뭐예요? 거기는 그래서 뭐 나중에 비명- 결국 국힘 빅텐트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아. 저는 생각이 있어요. 아유 참 이렇게 씁쓸하게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 정치 유튜브의 참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끝나네. 왜냐면 긍정적으로 끝나면 정치 유튜브 할 필요가 없어. 세상이 잘 돌아가는데.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 신정연의 청년 내각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밌으셨죠? 특히 안기 부장이 묻는다. 이게 묻는 게 땅에 묻는 게 아니에요. 예, 물어보는 겁니다. 잘 저는 땅에도 물어봤어요. 묻습니다. 저는 나쁜 놈들은 땅에 묻을 생각입니다. 답변 재미없으면 묻어버려요. 예, 여러분 제가 대장동을 쓴 기자입니다. 예, 저에게 잘못 보이면 대선에서 떨어지고 예. 체포동의안 통과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대기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저희 청년 내각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감 한마디 짧게 해주시죠. 네, 오늘 착잡한 마음으로 방송을 했고 네. 여기 오기 전에 사실 또 YTN에서 방송을 했는데 예. 제가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다. 없죠. 예. 정치가 복원됐으면 좋겠고 명절도 오는데 사람들이 어쨌든 저마다 걱정을 서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예. 그 테이블에 또 어떤 정치인이 잡혀가냐 마냐 이제 이런 것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다. 예. 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가 부끄러운 시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또 같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일주일 빠른 뉴스를 표방하는 신정연의 청년 내각은 다음 주 추석 10월 2일 날 찾아뵈려고 합니다. 또 추석에도 여러분 추석 밥상에 어떤 뉴스를 다룰지 저희들이 잘 속간해서 맛있는 반찬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열매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더디고 힘든 시간도 버틸 줄 압니다. 우리의 정치도 더디고 느리더라도 더 나은 정치를 위해 애쓰는 깨어있는 시민들과 또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치인과 시민들과 함께 더 나은 정치 만드는 신정연의 청년 내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